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듣다 보면 답답하고 화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말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제 이름은 지은이고 올해 32살이에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죠. 근데 제 인생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에는 이미 한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제 오빠 민호였죠. 근데 오빠는 뇌병변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만 살아야 하는 상태였던 거죠.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거실 한쪽에는 항상 의료용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누워 계시는 오빠의 모습이 제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신기했어요. 거실이 이렇게 넓을 수도 있구나. 친구들은 거실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소파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우리 집은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항상 오빠 주변으로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있었고 조용히 해야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 수진, 아빠 철수가 오빠를 돌보는 모습을 매일같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벌써 오빠 세수를 시켜드리고 계시고 밤늦게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몸을 돌려드리고 정말 쉴 틈이 없으셨어요. 24시간 내내 누군가는 오빠 곁에 있어야 했거든요. 가끔 엄마가 화장실 가시는 5분 사이에도 지은아, 오빠 좀 봐봐 이러시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른 가정의 부모님들처럼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맘 편히 못 하고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삶이라는 거려.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 정말 외로웠어요.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오빠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신나게 집에 와서 엄마,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 이러면 엄마는 응, 잘했네. 오빠 약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진짜 너무 서운했어요. 왜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으시지? 왜 오빠한테만 신경 쓰시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렇게 말해도 창피해서 못 데려왔어요. 다른 집처럼 예쁘게 꾸며진 거실도 없고 항상 소독약 냄새가 나고 의료 장비 소리가 삐삐거리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집의 현실이라는 거려. 싫든 좋든 이게 제가 태어난 환경이고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빠를 미워해 본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오히려 오빠가 더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오빠 눈을 들여다보면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의사 표현은 어려우시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으셨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오빠, 나 왔어. 이렇게 인사하면 눈으로 웃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일부라고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중고등학교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다 연애 얘기, 진로 고민 이런 거 하는데 저는 늘 마음 한편에 오빠 걱정이 있었거든요. 지은아, 너는 대학 어디로 갈 거야?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서울을 벗어날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부모님 혼자서 오빠 돌보시기엔 너무 힘드실 테니까 자연스럽게 집 근처 대학만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처럼 나는 부산대학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런 꿈도 꿔본 적 없어요. 애초에 그런 선택지가 제게는 없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우리 집 의료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나 였어요. 부모님이 젊으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60대가 넘어가시니까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빠는 허리가 안 좋아지셨고, 엄마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고, 그때 처음으로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왔어요.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결국 내가 오빠를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가족끼리 저녁을 먹는데 아빠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아, 우리 죽으면 민호는 어떡하니? 그냥 무심코 던진 말씀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언젠가는 제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워 보였어요. 어떤 남자가 뇌병변 장애인 처남을 기꺼이 받아들일까? 그 사람 가족들은 아이가 생기면 오빠와 아이를 동시에 돌볼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국 이 문제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게 바로 제 운명이고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는 거요. 오빠는 제 가족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요. 부모님이 평생을 희생하면서 돌보셨는데 이제 제가 그 몫을 해야죠.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제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가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 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삶이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자. 물론 가끔은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 얼굴을 떠올려요. 30년 넘게 침대에만 누워서 사시면서도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져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끝까지 함께 가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오빠와 함께 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점점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아졌죠. 특히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어요. 제가 24살 때였어요. 직장에 다닌 지 2년 정도 됐을 때 같은 회사 선배를 만났어요. 이름은 현우라고 하죠. 2살 연상이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선후배 사이였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했어요. 현우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말도 잘 들어주고 배려심도 많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우리 집 상황을 어떻게 말할지였어요. 사귄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현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현우 오빠,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저희 집에 제 친오빠가 뇌병변 장애예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누워서만 생활하시고 부모님이 평생 돌보고 계세요. 그때 현우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긴 침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다행히 현우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이 사람이라면 정말 제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현우는 가끔 저희 집에도 놀러 왔고 오빠에게도 인사를 드렸어요. 물론 어색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은아,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게.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저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주말에는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른 연인들과 똑같이 달콤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물론 항상 마음 한편에는 집 걱정이 있었지만, 현우가 있으니까 덜 외로웠어요. 사귄 지 5년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나이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고 지은아, 우리 내년에 결혼 준비 시작할까? 현우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결혼을 할 수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오빠는 어쩌지? 부모님은 결혼 후에 우리가 오빠를 돌봐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해 가을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를 갖기로 했어요. 정말 떨렸어요. 현우 부모님이 우리 집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미팅 전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계속 걱정했어요. 혹시 현우 부모님이 오빠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만남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현우 부모님도 상냥하게 대해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시고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따님 오빠분 이야기를 현우에게서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왔구나. 이 순간이 현우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많이 돼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평생 그 짐을 져야 하는 건 아닌지. 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오빠를 짐이라고.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희 엄마가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아이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알아보고. 하지만 현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텐데. 무너져가는 꿈. 그날 저녁 현우와 둘이 남아서 이야기했어요. 현우도 많이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나? 괜찮아. 이해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속상했어요. 8년 동안 사귀면서 현우는 괜찮다고 했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을 좀 더 두고 천천히. 현우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만남 이후로 현우와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도 않게 되고 대화도 어색해지고 특히 제가 집안 얘기를 할 때면 현우는 주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오늘 오빠 상태가 그거 말고 다른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민감한 주제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귄 지 7년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지은아, 우리 좀 이야기할까? 그때 이미 예감이 왔어요. 이제 끝이구나. 솔직히 말할게. 우리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세요.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도 솔직히 부담스러워. 평생 내 오빠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게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괜찮다고 했어? 그때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오빠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게 제 잘못인가요? 결국 저희는 헤어졌어요. 8년 동안의 시간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서 며칠 동안 회사도 못 갈 뻔했어요. 친구들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위로해 줬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남자가 또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가진 상황이 연애와 결혼에 이렇게 큰 장벽이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게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현우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누가 평생 남의 가족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겠어요. 특히 장애가 있는 가족까지. 헤어지고 난 후 저는 정말 오랫동안 혼자 있었어요. 연애할 마음도 없었고 누군가를 새로 만날 용기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면 또 떠날 거야.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 제 자신이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이 미안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헤어진 이유를 대충 둘러댔지만 부모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지은아,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 잘못이 아닌데, 오빠 잘못도 아닌데, 그냥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구나. 물론 아직도 가끔은 원망스러워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왜 나는 평범한 연애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제가 태어난 환경이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자. 내가 혼자서도 오빠를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하자. 경제적으로도 더 독립적이 되어야 했고 정신적으로도 더 강해져야 했어요. 언젠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인생의 챕터를 시작했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늘 그랬듯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다급하게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은아, 빨리 와봐. 민호가 이상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 넘게 오빠와 살면서 이런 응급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보통은 열이 나거나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그런 정도였는데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오빠를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평소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오빠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오빠,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오빠는 반응이 없었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시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표정이 정말 무거웠어요. 죄송합니다.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아빠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선 채로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여러분, 저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든 감정이 안도감이었어요. 아, 이제 엄마 아빠가 자유로워지시겠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슬픔이나 충격보다도요. 30년 넘게 오빠를 돌보시면서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솔직히 마음 한켠이 후련했어요. 물론 바로 다음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면서 자책했지만요. 그래도 첫 번째 감정은 분명히 안도감이었어요. 며칠 후 장례 준비를 하면서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무빈소로 하자. 누가 와서 문상할 것도 아니고. 무빈소요? 빈소도 차리지 않고 그냥 바로 화장장으로 가자는 말씀이셨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빠는 평생 집 밖을 나간 적이 거의 없으시고 친구나 지인이 있을 리도 없고 결국 오는 사람도 친척 몇 명뿐일 텐데 굳이 빈소를 차릴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엄마,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빈소를 차려요. 우리라도 제대로 보내드리자고요. 뭘 제대로 보내. 평생 고생만 시키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저희 가족만이라도 하루 정도는 빈소를 차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빈소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긴 한데 뭔가 해방된 기분도 들고 정말 복잡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처음으로 진짜 펑펑 우셨어요. 30년 넘게 오빠를 돌보시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크게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평생 고생만 시켰구나. 아빠가 더 잘해줄 걸 그랬는데. 미안하다, 아들아. 부모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야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들은 정말 오빠를 사랑하셨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진심으로 사랑하셨구나.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정말 솔직하게요. 사실 저는 오빠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물론 오빠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8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없었던 것도 결국 다 오빠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오빠는 우리 가족의 일부였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어쩌면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우리 집에 있었던 존재였으니까요. 빈소에 앉아서 밤새 생각했어요. 슬픔, 안도감, 죄책감, 후회,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오빠를 충분히 사랑했을까? 마지막에 더 잘해줄 걸 그랬나? 하지만 솔직히 이제 자유로워진 것도 사실이잖아.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돌고 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화장장으로 가는 시간이 됐어요. 관 뚜껑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빠 얼굴을 봤어요. 정말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평생 힘들게 사셨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편안한 표정이더라고요. 오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서야 진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안도감이 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어요. 화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거실이 이렇게 넓었나? 30년 넘게 있었던 의료용 침대와 각종 장비들이 사라지니까 집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엄마도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뭔가 허전하네. 그러게요. 엄마,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 느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거려. 더 이상 24시간 누군가를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걸. 맘 편히 외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다는 거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오빠가 돌아가신 걸 기뻐하다니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느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했고요. 가장 큰 변화는 부모님이셨어요. 특히 엄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시간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오빠 돌보는 것이 일상이셨으니까. 지은아, 엄마가 뭐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 천천히 찾으시면 되죠. 이제 엄마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시작하실 때가 된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장애인 오빠를 둔 동생이 아니라 그냥 지은이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연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결혼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제 미래를 온전히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아직 마음의 준비는 안 됐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열린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느낀 모든 감정들이 다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거려. 오빠를 사랑했던 것도 진짜고, 때로는 부담스러워했던 것도 진짜고, 이제 자유로워져서 안도하는 것도 진짜예요. 인간의 감정이 원래 복잡한 거잖아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가끔 오빠가 생각나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힘들기도 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오빠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해졌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더 깊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요. 오빠의 삶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낸 30년이 완전히 의미 없지는 않았다고요. 이제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자유로워진 만큼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요. 그게 오빠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 것 같아요. 오빠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은아, 우리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30년 넘게 집을 떠나본 적이 없으셨던 엄마가 여행 얘기를 하시다니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제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보고 싶었어. 아빠도 동의하셨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좀 살아보자. 평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생전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됐어요. 설렘과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자유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빠가 없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색했던 건 엄마가 뭘 해야 할지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지은아, 여행 갈 때 뭘 챙겨야 해? 그냥 옷이랑 세면도구 챙기시면 돼요. 그게 전부야? 이상하네. 항상 민호약이며 기저귀며 챙길 게 한가득이었는데 정말 그러셨어요. 평생 오빠 물품들을 챙기는 게 당연했던 엄마에게는 이렇게 간단한 짐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거였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렇게 나가도 되나?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아빠, 이제 괜찮아요. 걱정할 사람 없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모두 잠시 침묵했어요. 걱정할 사람 없다는 말이 얼마나 복잡한 의미인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엄마에게는 처음이었어요. 이륙할 때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지은아, 무서워. 괜찮아요. 엄마, 곧 적응하실 거예요. 제주도 공항에 내려서 첫바람을 맞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엄마 아빠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와, 정말 공기가 다르네. 바다 냄새가 이렇게 나는구나. 30년 만에 처음 느끼시는 자유로운 바깥 공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여행을 시작하니까 생각만큼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관광지를 돌아다녔는데 계속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저녁에 맛있는 해물탕을 먹으면서도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민호가 뭐 하고 있을까? 그러고 나서 본인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맞다. 민호는 이제 없구나. 그 순간 정말 씁쓸했어요. 30년 동안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첫날 밤 호텔 방에서 가족끼리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거든요.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조금 자유로워졌지. 정말 용기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을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그래. 이제야 인정한다. 정말 힘들었어.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미안하지만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느꼈던 부담감에 대해서요.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성산일 출봉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는데 엄마가 정말 감동하시더라고요. 와, 이런 걸 보려면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게요. 엄마, 앞으로 더 많이 보셔야 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경치를 보면서 정말 시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제야 사는 것 같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갇혀서 사셨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아침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현우, 그러니까 8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였는데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지은아, 오빠 돌아가신 소식 들었어. 많이 슬프겠지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8년 동안 사귀다가 오빠 때문에 힘들다고 저를 차버린 사람이 오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문자로는 제 감정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현우 씨. 지은아. 문자 받았어? 네,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왜? 뭐가? 이 사람이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 때문에 힘들다고 저를 차버린 사람이 오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연락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게 아니라, 지은아,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제 오빠가 돌아가셔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8년 동안 저랑 사귀면서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결혼할 때만 되니까 부담스럽다고 저를 버린 거 맞죠? 현우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지은아,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뭐요? 장애물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사귀자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현우 씨, 죄송하지만 절대 불가능해요. 왜? 이제 우리를 방해할 게 없잖아. 방해할 게 없다고요? 제 오빠를 방해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절대 다시 만날 생각 없어요. 지은아, 오해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게 정확히 그거잖아요.
제 오빠가 살아계실 때는 부담스럽고 돌아가시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 말이에요. 현우 씨, 저는 8년 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빠를 떠나보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뭘 깨달았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요. 지은아, 당신은 제가 힘들 때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필요하니까 돌아오려는 거고요. 그런 사람과는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후련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엄마가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양심이 없네.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잘했다. 지은아,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 만나면 안 돼. 가족들이 제 편이 되어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여행이 단순히 놀러 온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행이었다는 거려. 오빠 없이 처음 떠난 여행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여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우 같은 사람들로부터 제 자신을 지키는 법도 배웠고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가족끼리 다시 대화했어요. 엄마, 아빠, 앞으로 더 자주 여행 다니세요. 그래야겠다. 이제 알겠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지은아,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네, 그럴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현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준은 확실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오빠가 있었던 거실을 봤을 때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부모님만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두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어요. 힘들었던 과거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요. 오빠가 떠나고 1년이 지난 지금 거실에는 오빠 침대 대신 새로운 소파가 놓여 있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화분들로 가득해요. 더 이상 소독약 냄새도 안 나고 밤중에 의료장비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정말 평범한 가정집이 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엄마예요. 30년 동안 오빠만 돌보시던 엄마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요즘 엄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공원으로 운동을 나가세요.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하시고 서예도 배우시더라고요. 지은아, 엄마가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줄 몰랐어. 마치 30년 만에 세상에 나온 사람 같으시거든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수다도 떨고 나들이도 가시고 정말 사교적인 분이 되셨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도 편안하게 보시고 주말에는 골프도 치러 다니세요. 지은아, 아빠가 이렇게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부모님이 다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신혼부부처럼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맛집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가끔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해도 되는 건가? 오빠 때문에 이런 자유를 얻은 건데.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요. 아,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하셨어야 하는 거였구나.
30년 동안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사셨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대인 관계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도 생겼어요.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후배 민준이요. 저보다 3살 어린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민준이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 과거에 대해서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밝게 사시는 게 현우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민준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오빠 이야기, 현우와의 이별,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까지. 민준아, 사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누나,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더 성숙하고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누나가 좋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민준이를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도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더라고요. 어머님, 지은 누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존경스러워요. 부모님도 민준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지은아,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 현우 그 자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엄마가 현우를 그 자식이라고 부르실 때는 진짜 웃겼어요. 최근에는 민준이와 결혼 이야기도 나와요. 정말 꿈만 같아요. 누나, 우리 내년에 결혼할까요? 정말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누나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의 누나예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꿈들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하는 것, 신혼여행 가는 것,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 예전에는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일들이에요. 가끔 오빠 생각이 나요. 특히 행복한 순간일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오빠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봐 줄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로,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두 번째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힘들 때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겨나가려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려. 세 번째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게 가족이라는 거려. 가끔 현우 생각도 나요. 지금 뭐 하고 살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사람이 저를 떠났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만약 현우와 결혼했다면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당당하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 민준이와 결혼하면 정말 평범한 행복을 누려볼 생각이에요. 아이도 낳고 가족 여행도 자주 가고 부모님 효도도 더 많이 하고 특히 부모님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포기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경험하실 수 있도록요. 결국 깨달은 건 인생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 챕터가 끝나면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죠. 오빠와 함께했던 30년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도 분명히 의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기대되고 설레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세요.